비트코인은 과거에 없었던 분명히 새로운 기술을 가져왔어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그 탄생한 뭐 디지털 화폐, 뭐 블록체인 기술, 뭐 암호화폐 생태계, 그래서 금융의 어떤 혁신, 변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잠재적인 성장의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화폐다. 당장은 뭐가 딱 안 보이죠. 뭐 비트코인은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고, 그런 현실감이 있게 비트코인이 다가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근데 그런 현실감이 만약에 다가오면 그때는 이제 투자하기는 좀 늦었죠. 그때는 이것을 사용하는 거고 활용하는 거고 뭐 좀 안정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투자 시기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어쨌거나 좋은 적기고. 대표님, 비트코인 투자는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나요? 2018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 뭐 돈도 많이 없었고 투자보다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 거니까 일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좀 이렇게 사보고, 특히 이제 이더리움을 그때 많이 샀어요. 이더리움으로 이제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해봐야 됐기 때문에 뭐 그때 있었던 뭐 탭들도 활용해보고, 그때가 아마 이더리움이 20만 원 정도였을 때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사서 지갑에 이렇게 보내서 뭐 여러 가지 것들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투자를 했었죠. 몇 년간 블록체인 업계에 계시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면서 느끼신 변화가 있으신가요? 이 시장은 꽤 매일 변하고 그 수익률도 엄청나고, 그러면서 엄청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떠난 분들도 보고, 돈을 많이 벌었다가 또 실패한 분들도 많이 보고, 여러 케이스를 많이 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가장 어떤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뭐 탐욕부터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다양한 성격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투자해서 진짜 돈을 엄청 벌기도 하고, 또 엄청 벌었다가 완전히 망하는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서 결코 쉬운 시장은 아니고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잘 버티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 그런 걸 좀 경험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가장 변화가 빠른 시장이다 보니까 매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좀 독특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어떻게 매수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또 돈이 필요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좀 수익을 얻었다가 한때 좀 큰 사건으로 크게 벌었다가 또 크게 한번 날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테라 사태로 좀 그동안 열심히 모아서 평생 아무튼 만져보지 못할 돈을 만졌다가 또 그 돈을 다 거의 다는 아주 꽤 많이 날렸어요. 그러면서 좋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건 이후에 투자라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때 경험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리스크 관리라는 걸 처음 배웠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운 거고, 그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제가 프로젝트를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작게 투자하는 것들은 크게 뭐 리스크 관리까지는 안 하고 100% 이를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좀 리스크를 좀 많이 보죠. 이게 많이 오를 것인가 보다, 이게 얼마나 손실이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는 습관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부정론자 중에선 비트코인 해킹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개발자 출신으로서 이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일단 해킹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해킹에는 일단 두 가지를 분류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해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그 해킹이 있고, 그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내 지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지갑에 뭐 비밀번호인 개인키를 해킹당하면 비트코인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래소에 뒀는데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비트코인 다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 해킹은 비트코인의 어떤 개인키, 우리로 치면 이제 비밀번호죠. 그거를 노출당해서 잃어버린 거지, 비트코인 시스템이 해킹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시스템 자체가 해킹당하는 건데, 그거를 뭐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그 채굴자들의 그 파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51%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자들보다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비트코인 시스템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건데,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것도 좀 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비트코인의 그 장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바꿀 수 있는데 어떤 걸 바꿀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채굴 파워를 51% 이상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 말은 근데 51%라는 건 굉장한 돈이거든요. 채굴기를 세팅해서 전체 그 비트코인 시장의 채굴장보다 그 중에서 51%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를 가지고 그 공격을 하는 건데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그 비트코인 원장에 없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록 자체를 비트코인 내가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공격에 성공했다고 해서 나한테 비트코인 100개를 기록 뭐 이런 건 불가능해요. 가능한 범위는 뭐냐면 내가 100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PD님한테 제가 100개를 주고 준 뒤에 이거를 취소시키고 다시 나한테 주는 이게 이중지불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격 자체도 사실 의미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개를 딴 데 보냈다가 보낸 걸 취소시키고 다시 나한테 돌려받는 거니까 더 비트코인이 생긴 건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적으로 치면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따져서 비트코인 51% 공격은 무조건 손실이에요. 공격에 성공하더라도 내가 그보다 더 큰 비용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51%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건 극단적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 뭐 정부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 시스템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고 싶으면 그런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정부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전체 시장의 비트코인 채굴보다 더 큰 파워를 뭐 가지고 그걸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뭐 정부들은 뭐 그 예산 가지고 계속 쓰겠죠. 뭐 한 나라는 안 되더라도 전 세계가 연합하면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시나리오적으로 가능한데 그런 일은 사실상 뭐 일어나기가 힘들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 공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100개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 주고 이중 지불해서 내가 취소하고 다시 이제 100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실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은 거래소 대상으로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51% 공격 가끔 기사가 난 건 보면 거래소 대상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개의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실제 송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비트코인 밑에 좀 낮은 레벨은 좀 가능해요. 그거를 거래소에 보내놓고 거래소에서 이제 받은 걸로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판매를 한 뒤에 다시 100개 비트코인 나한테 보내면 난 100개 비트코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통 거래소에서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 컨펌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원래 10분 안에 컨펌이 되는데 그걸 뭐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비트코인 이제 보안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실제 51% 공격을 하려면 내가 100개의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것은 최소한 뭐 한 5,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00개의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5,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되는 그 채산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채굴기를 가지고 그만한 파워가 있으면 사실 그걸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 거래당 하나씩 10분당 6개씩 생기니까 6.25개 현재 기준으로 생기니까 10분당 생기면 내가 51%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채굴할 수 있는 게 10분당 6.25억, 지금 10분당 6.25억이 생기고 다음 거는 내가 못하는 거고 그 다음 거에도 6.25억이 생기고 그 다음 거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채굴 파워를 51%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또 공격하는 것보다 내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에 이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채굴자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대가로 공격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그거를 뭔가 이제 다른 이유로 아까 말했듯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테러하고 싶어. 뭐 이런 목적. 내가 진짜 돈이 너무 많아요. 뭐 아랍 출신의 왕자야. 그래서 오일머니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 또 이제 막 늙어가지고 노년에 이제 재미없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니까 저걸 좀 붕괴해 봐야겠다. 이런 뭐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진 오일머니를 다 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한다든지 뭐 그런 시나리오야 가능한 거지.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오일머니 다 써서 그냥 내가 이중지불 공격 성공했어 이러면서 이제 뭐 약간 저하도취 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설사 그렇게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51% 공격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한 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발생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는 이제 채굴자들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채굴하면 뭐 채굴 보상받고 비트코인을 유지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원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남아있는 거는 비트코인 원장인데, 만약에 지금 뭐 8만 번째 비트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공격을 했어요. 진짜 아무튼 운이 좋았는지 여러 가지로 성공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중지불이 성공이 됐어요. 그러면 원장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극단적으로 생기면 그때는 그 비트코인 장부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홀더들이 합의해서 그때 이제 하드 포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만 번째 공격이 됐어요. 그럼 8만 번 전에 79,999번째 블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드 포크 합시다 해가지고 하드 포크를 하는 거죠. 그럼 8만 번째 그 공격당한 것은 무효한 게 되는 거고, 그 이전 공격당하기 전에 원장은 그대로 보존돼 있으니까 그 시점으로 채굴자들이 합의해서 소프트웨어를 포크해서 그 시점으로 다시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한 최후의 수단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그 어떤 51% 공격이라는 것은 어떤 비트코인을 운영한 시스템의 어떤 취약성?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취약성을 마지막으로 막아주는 것은 이거는 장부 형태로 다 남아있고, 그것을 여러 명이 다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부를 기준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나서 막 집도 다 없어지고 뭐 우리 집이 없어지고, 그럼 뭐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뭐 동사무소도 없어지고 정부가 다 타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집이라는 것을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찾을 때는 뭐 부동산의 등기, 그 자기 원본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약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원장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높아지면 채굴이 어려워져요. 채굴 난이도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51% 공격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 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 급락해서 100원대로 떨어져요. 그러면 채굴자들이 아무도 채굴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집에 이제 놀고 있는 노트북으로 채굴해도 채굴이 되는 시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채굴 파워가 적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그 노트북으로 다 채굴하고 있으면 그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ASIC이라고 하는 전용 채굴기가 있으니까 그 장비를 가지고 뭐 공장 한 대 정도만 돌려도 공격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과 그 채굴자들의 참여자, 그러니까 시장의 역량에 따라서 공격의 가능성의 범위가 이제 좀 달라집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해킹돼서 없어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비트코인의 그 채굴 파워를 가지는 51%를 가지는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그것도 똑같은 비용이거든요. 양자 컴퓨터로 그 채굴 파워 51%를 가지고 난 뒤에 비트코인 원장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걸 비트코인 채굴하면 그게 훨씬 더 수익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가능한 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에 근거한 방식인데, 그게 현재는 미 국방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미 국방부에서 기준하는 그 암호화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암호학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뚫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기준에 이게 만약 비트코인의 그 개인, 그러니까 이걸 뚫을 수 있으면, 개인 키를 뚫을 수 있으면, 개인 키라는 게 이제 랜덤하게 막 계속 조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를 누군가가 양자 컴퓨터가 해킹해서 내 개인 키를 가져가면 내 비트코인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이유가 미 국방부에서 기준하는 그 기준이라는 거죠. 만약 이게 뚫리면 양자 컴퓨터로 미국에 있는 핵미사일을 딴 데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의 기준은 미 국방부가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샤256 합의 알고리즘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미 국방부에서 얘기하면 그때는 좀 리스크가 생기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리스크가 없는 거고, 그거면 그때는 근데 그렇게 되면 뭘 하면 되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미 국방부가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주소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을 문제가 있는 수준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용 못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주소 체계를 또 바꿀 수 있어요. 그 샤256이라는 것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뭐 그 512로 높인다든지, 그 암호 기준을 미 국방부에서 제공해주는 그 기준으로 높이는 건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프트 포크 같은 건데, 비트코인이 몇 번 소프트 포크가 됐어요. 주소 체계를 몇 번 바꿨죠. 그런 식으로 주소 체계를 바꿔서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무 리스크는 없고 예를 들어 장기적인 미래 미 국방부가 더 이상 이 비트코인 사용하는 이 암호화학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뭐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 바꿔도 뭐 늦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고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이제 수정해서 업데이트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말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그 미래적이고 새로운 어떤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과거에 없었던 분명히 새로운 기술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는 디지털에 가장 맞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최초고 거기에 이제 가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인터넷 이후에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디지털 시대에 큰 변화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인터넷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실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은 이 디지털 세상에 적합한 화폐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원래 암호학자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연구해 왔는데 그걸 최초로 성공한 게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했었고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이 디지털에 적합한 형태의 화폐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라든지 뭐 은행 시스템은 그 디지털 이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가져오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뭐 잘 느끼지 못하지만 보안적인 이슈라든지 우리 카드 그 번호 뭐 해킹 당해가지고 이상한 전화도 오고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화폐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화폐고 이 시대가 더 발전하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가장 어떤 디지털 시대에 가장 기축이 되는 어떤 기초화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거 플러스 이러한 어떤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그 탄생한 뭐 디지털 화폐, 뭐 블록체인 기술, 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생태계, 그래서 금융의 어떤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탄생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잠재적인 어떤 미래의 성장의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뭐가 딱 안 보이죠. 뭐 비트코인은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고 뭐 지갑에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뭔지 잘 안 보이고 가격만 우리가 주로 보는데 그 내재된 그러한 숨겨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근데 현실화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제가 인공지능을 접한 경우가 한 20년 전인데 그때는 이제 연구하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이게 된다 해서 막 다들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이게 지나서 이제야 막 챗GPT 사용해 보니까 아 이게 인공지능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그 현실감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에서 인공지능 적용돼서 막 차들이 잘 가고 이런 현실감을 조금 느끼듯이 그런 현실감이 있게 비트코인이 다가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근데 그런 현실감이 만약에 다가오면 그때는 이제 투자하기엔 좀 늦었죠. 그때는 이것을 사용하는 거고 활용하는 거고 뭐 좀 안정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투자 시기는 늦은 거죠. 그래서 투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어쨌거나 좋은 적기고 그런 우리가 이제 인식했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때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뭐야 뭐 묻지도 않고 우리가 뭐 모바일 이건 뭐야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냥 쓰잖아요. 근데 처음에 모바일 나왔을 때는 그게 왜 필요해 막 이랬거든요. 그걸 왜 개발해 막 이런 이야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뭐 PC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거를 뭐 고민해보고 뭐 모바일 사용법 이런 거 배우지도 않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바로 막 이렇게 사용하듯이. 지금은 이제 근데 비트코인을 하려면 뭘 배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봐도 잘 모르겠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 그때는 그런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거죠. 다 이미 모든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사용하기 쉽게 다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이제 변해 있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 있죠. 단점은 좀 어려워요. 그게 제일 단점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자체는 보면 볼수록 거의 단점이 없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대로 투자하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막힌단 말이에요. 막 암호학도 나오고 뭐 채굴이란 걸 좀 알려고 공부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상하고 이제 포기해버리면 많은데 그런 점이 좀 어렵고 그런 점이 단점이고 그거 이외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있다면 그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 시장에서 다른 자산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투자한다면 투자자라면 이런 급격한 변동성을 내가 좀 견뎌내야 되는 그런 어떤 거 하루에도 막 어쩔 때는 막 심할 때 20%씩 올랐다가 또 어쩔 때 20%씩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럴 때 이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정신력 뭐 이런 게 좀 단점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몰빵은 뭐 추천하진 않고 왜냐면 몰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다 이제 암호화폐 쪽에 자산이 투자 자산은 거기 다 있고 저 같은 사람이 리스크를 크게 가지고 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물론 그것도 아니고 일도 하고 있으니까 병행하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몰빵하기는 힘든데 5에서 10%면 전체 자산의 5에서 10%면 뭐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뭐 주식과 뭐 부동산과 뭐 채권과 어느 정도 안정 자산이 있을 테니까 비트코인은 분명히 지금은 안전 자산은 아니죠. 리스크가 크고 여전히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자산이고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리스크를 좀 크게 가져가면서 좀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비트코인만큼 좋은 자산이 여전히 뭐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